아무리 정부에서 윽박 지르고 이제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주택자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 말에 휘둘려서 내가 매물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라든지 매수자들은 없을 겁니다. 이제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매수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구정 이후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혜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대출은 막혔다는데 집값은 더 오르는 것 같고 지금 사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많은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팩 강현옥 대표님과 함께 2026년 부동산 시장 흐름과 대출 전략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에서 가장 먼저 찾는 전직 은행원 출신 14년 차 금융여신 전문가 풀팩 강현옥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님, 2026년도 벌써 2월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온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이미 뜨거운데 차가워질 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더 뜨거워질 생각만 하고 있는 굉장히 용광로 같은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광기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은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슬프고 조금 약간 공포감이 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된 이후 6개월 정도 경과가 됐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대출 한도 체감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가산금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붙는 가산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의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이걸로 인해서 고정금리 대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스트레스 DSR보다 더 심하게 피부로 와닿는 규제 자체가 대출 한도 규제였죠. 즉 15억까지 주택을 구매할 때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15억에서 25억 사이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최대 4억 원 그리고 25억 이상은 2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스트레스 DSR보다는 더 큰 시장에 효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소득 상환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DSR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게 최대 6억 한도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DSR보다는 이런 대출 한도 제한이 더 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초가 되면서 대출 총량이 좀 풀릴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작년 12월 말에 대출 접수도 안 되고 상담도 안 됐던 분들이 연초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연초가 됐는데도 총량은 리셋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이전처럼 예년처럼 이 대출 금리가 내려와 있거나 좋은 상품이 출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부에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도 2026년도에도 대출 총량 규제를 더욱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텐데 오히려 그 대출 총량 규제는 2025년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즉 대출 많이 내주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각 금융권, 금융사에서 마음껏 대출을 만들어서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좋게 해주려면 대출 한도도 많이 내주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 대출자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지금 이미 한도도 제한 규정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되면서 대출 총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쉽사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즉 총량 규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예금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변동금리의 기준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금 금리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 즉 변동금리도 약간 상승 기조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고정금리 차주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은행권에 보통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뭐 쭉 10년, 20년, 30년 고정금리보다는 보통 5년 고정하고 그다음 이제 변동으로 돌아가는 혼합금리라든지 아니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주기형 상품이 이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은행의 고정금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바로 금융채 금리입니다. 특히 5년 이제 금융채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월쯤에 돌아오면서 보합 기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달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6%대 주담대 금리 나왔다, 뭐 영끌족 어떡하냐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연초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1월까지만 해도 1금융,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시중 은행의 금리가 오히려 2금융권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상담하시는 고객분들이 1월에 잔금 치르시는 분들의 95% 이상이 다 2금융권에서 실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0.5% 이상이 났습니다. 오히려 2금융권 금리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 1년 중에 가장 대출을 받기 좋은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 2월, 3월, 4월입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대출 받기에는 가장 좋은 잔금을 치르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대출의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해서 잔금을 치러야 된다. 입지를 높여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 3, 4월 내로 좋은 대출 상품과 이제는 좀 금리가 내려왔거든요. 1금융권도. 그렇게 됐을 때 빨리 내 집 마련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는 게 좋고요. 대출 총량 규제 굉장히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이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나갈 건데 그 경상성장률 범위가 2%를 넘지 못해요. 그럼 이거는 25년도보다 더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우리가 대출 받는데 좀 어려웠잖아요. 특히 연말로 갈수록 더 대출이 아예 안 나왔는데 올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잔금을 상반기에 치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포모 현상과 더불어서 대출받기 좋은 시점이니까 많이 움직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하반기에는 대출이 네. 정말 안 나온다 네. 이런 곡소리가 날 정도로 힘들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별로 월별 분기별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오픈런이 벌어진다라든지 뭐 대출을 하반기 가서 아예 못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은행권에서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걸 보면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영업을 끝내기 위해서 7, 80% 정도를 배치하는 곳이 많고요. 7, 8월이 되면 은행권의 여름 인사 기간이라서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분들 휴가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즉 6월까지 거의 상반기 실적을 좀 채우려고 하고 7, 8월 어수선한 기간을 지나고 나면 한 9월부터는 이제 하반기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때는 어차피 총량 물량도 많이 없을 거고요. 상반기에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추가하는 정도의 대출 물량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면 또 대출 수요 억제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더 대출이 못 나가는 이제 상황이 펼쳐질 것을 이미 금융기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나갈 수 있을 때 많이 뿌리자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도 지금 상반기에 집중해서 대출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대출 상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출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에 맞춰서 상반기에 웬만하면 잔금을 치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대출과 무관하게 서울 핵심지는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들었어요. 대출 규제로 오히려 초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러한 2억, 4억, 6억의 대출 한도 규제가 들어오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곳은 고소득 부부예요.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대출 한도 제한이 없었을 때는 DSR만 되면 즉 소득 상환 능력만 되면 즉 이자 원리금 상환 능력만 되면 10억 이상도 사실은 대출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워낙 그 원리금 상환 능력이 좋습니다. 월 수입도 뭐 몇천만 원씩 넘기 때문에 부부 합산을 하게 되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본금이 부족하지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충만하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소득을 높이시고 DSR에 몸값을 높이신 분들이 더 이상 상급지로 이동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25억 이상의 집을 사려고 해도 10억 이상이 아니라 2억밖에 대출이 못 나오니까. 그러면 25억 이상은 거래가 멈췄냐? 그게 아니죠. 그곳은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는 수요가 아니었습니다. 2억 정도는 그냥 세금 내고 준다고 하니까 받는 정도지 어차피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이 더 돼버린 거예요. 즉 대출이라는 힘을 받아서 원래 15억 이하의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25억 이상도 살 수 있었던 분들이 계층 이동이 완전히 끊겼고 사다리가 끊긴 거고요. 25억 이상의 현금, 원래 현금 부자들이 그냥 그들만의 또다시 세상으로 그들의 그러한 현금력으로 움직이는 자금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대출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한 퀀텀 점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 전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영끌족이니 이렇게 비하하는 단어들만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출도 될 때 받는 거고 점점 더 수요 억제책이 강화가 되면 강화되지 약화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6억이라도 줄 때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 이제 거래가 멈췄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대출로 인해서 이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서 거래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거래가 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없어 보이는 건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제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사니까 거래가 멈췄을 거야. 또는 지금 이제 입주 물량도 없고 심지어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착공 물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아예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살 집이 없으니까 살 만한 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1월에 토지 거래 약정 건수가 7천 건이 넘었습니다. 서울에. 서울 중심으로 해도 7천 건이 넘었고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도 굉장히 많은 토지거래 허가 약정 건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즉 사람들은 본인이 대출 가능한 범위와 본인의 자금력, 현금력을 동반을 해서 여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갈아탈 수 있는 구간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뜨겁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원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매도자들이 급해야 매물을 던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락장도 오고 좀 이렇게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텐데 지금 매도자들이 급하지 않습니다. 매도자들이 사실상 급하려면 세금 규제가 들어와서 보유세를 견디다 못해서 던지거나 근데 사실상 그때 되더라도 보유세보다는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면 차라리 증여를 하는 건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시장에 던지는 매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원래라면 5월 8일까지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한 3개월도 안 남은 시간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잔금이 아니라 계약 기준으로 해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더 주겠다는 발표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당분간은 다주택자가 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정부나 또는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수요는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입니다. 서민 실수요자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1주택자 갈아타기 시장이지 이 다주택자가 지금의 시장 가격을 막 올리고 막 매물을 사고 이러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주택자는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 주체로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투기꾼 인식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 일부 이제 매물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면 매물 때문에 잠시 안정화되는 듯 보이다가 다시 한번 그 매물들이 소화되고 나면 다시 오를 만한 곳은 또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 대출 관련해서 추가 규제나 완화 관련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예상 변수 뭐가 있을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될 때, 대출은 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억이라도 줄 때, 4억이라도 될 때 이렇게 받으셔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자 했던 사업자, 실사업자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고액 여신건들도 사실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합들이나 이금융권에서도 고액 여신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왔거든요. 즉 10억 이상은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모든
금융권에서. 그래서 이제 고액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 가중치라고 해서 RWA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자본 충당금을 쌓아라. 즉 대출이 나간 만큼 추가 자기 자본을 금융권들에서 다 쌓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대출이 나갈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 구조는 악화되고 자기 자본 충당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예전에는 30억짜리 하나 할 거 그냥 10억짜리 3개 하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또는 5억짜리를 뭐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러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고액 여신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10억을 고액 여신으로 봤는데 이게 또 대출 나갈 총량이 없다라고 하면 6억을 고액 여신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6억 대출도 너무 많다. 4억으로 줄이겠다. 이럴 수 있는 추가 대출 규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했는데요. 지금 과열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아직은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싼데 앞으로 오를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 싸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권 이후로 뭐 시즌2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21년도 신고가를 이미 다시 경신을 해서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분리해서 볼 게 예전에는 오를 곳만 올랐어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틈새 아파트들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즉 이제 15억 이하에서 6억까지 대출 받아서 이제 본인 자본금과 함께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원래 네임드 단지들이나 대장 단지들을 사지 못하니까 그 옆에 틈새 아파트들을 사기 시작했고 그러한 거래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갭매우기 장으로 들어간 거죠. 처음에 네임드 단지와 이제 대장 단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들면 거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으로 갭매우기 장으로 가면서 틈새 아파트들 그리고 더 이상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경기권 하고 이제 수도권으로 가서 지금 분당이라든지 빅4 구간이라고 하죠. 뭐 광명, 뭐 과천이야 뭐 거의 서울이고 강남이고 그다음에 뭐 하남이라든지 이러한 곳들도 이제 점 서서히 오르고 특히나 수지가 뜨겁죠 지금. 예, 수지라든지 동탄 뭐 이러한 곳까지 굉장히 불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은 이미 오를 만한 곳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옆 아파트로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는 우포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포안 중심으로 지금 뭐 거의 20억 가까이도 형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포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제 10원 담지 쪽으로도 이제 많이 돌이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 중심으로 이제 그 실수요장이 이제 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덜 올랐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서 옆에 있는 단지들로 불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동탄의 가격 흐름세뿐만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미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오르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초미의 관심인 반포의 반디클 그쵸 반포 DH 클래스트 이게 청약을 시작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저는 34평이 거의 100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곳은 남의 얘기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뭐 개포나 대치나 강남이 따라갈 거고 잠실이 따라가게 되고 뭐 강동이 따라가게 되고 마포 성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곳이 갭매우기 장이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또 같이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은요 가격이 형성을 하는 거고 가격은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수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느냐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로 근데 가격 형성이 되어 버리면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고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동반되는 그런 건 좀 보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은 싸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가 정말 확고하잖아요. 반면에 정책을 보면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정부에 맞서지 마라 vs 부동산은 시장 경제로 움직인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시장 경제로 움직이고요. 아무리 정부에서 윽박 지르고 이제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고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다, 진짜 방법이 없다라고 한 워딩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 그거를 이제 다 잡기 위해서 하나의 원인과 그냥 딱
다주택자를 그냥 투기꾼으로 모는 것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 말에 휘둘려서 내가 매물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라든지 매수자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대통령 요즘에 열심히 SNS 하시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수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구정 이후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보면은 요즘에 막 초급매, 초초급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근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매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매도자들이 물건 이제 하겠다라고 해놓고 계좌를 안 줘요. 물건을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곳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의 뭐 대장단지라든지 네임드 단지 그리고 경기도의 대장단지 뭐 수도권이라든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선호 단지들 있잖아요. 그 단지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못 산 사람들이 이제 포모 현상으로 옆에 있는 틈새 아파트라도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사서 평생 살 것 아니면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상승하고 다 오를 것 같아서 포모 현상으로 그냥 잡았다. 내 자금에 맞춰서만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하락장은 또 오거든요. 그때 팔리지 않아서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힘듦을 겪으실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매수 때는 매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몇 년 뒤에 팔 것인가라는 세금 계획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 내 자금 범위에서 가장 대출을 잘 활용하는 방법, 저는 그걸 대출력이라고 부르는데 대출력까지 가장 잘 활용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부동산 감독원이 어. 들어와서 대출자의 정보를 이제 영장 없이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저도 이제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2월 10일자인데 조선일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차주 즉 대출받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파헤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소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저촉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사실상 신용조회도 무조건 동의를 받고 하고 마케팅도 무조건 동의를 받고 하는 마당에 지금 영장 없이 그 대출자의 모든 정보를 보겠다라는 거는 신용정보에도 이제 위배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대출받아서 집 사거나 아니면 그냥 집을 사는 유주택자들이 무슨 투기꾼이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올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무주택자분들은 언제가 가장 적기라고 보시나요? 지금입니다. 대출이 아까 제가 계속 같은 워딩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6억이라도 나올 때 최대 대출 한도를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많지만 저는 대출을 사는 거는 그냥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할 때 매도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 그때 내가 원할 때 팔리는 아파트들은 누구나 아는 아파트,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지나 입지를 낮추지 마시고 차라리 평형을 낮추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급지를 높여서 34평을 살려고 했다면 도저히 돈이 안 된다 해서 다른 단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지에 그냥 25평 또는 20평대 초반까지 보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즉 입지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지금 6억 원이라도 대출이 될 때 지금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즉 대출을 잘 받는 것 이전에 입지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샀을 때 나중에 하락장을 맞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계속 상승장만 펼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지금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그냥 인플레를 해지하는 정도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 정도의 자금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자선 방어 수단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내 자산이 상승되고 내 자금이 늘어나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욕심은 버리시고요. 다만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 그렇게 해서 내 자산 방어와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되는 아파트로 잘 내 집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대출을 받아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가격대나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거주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그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뭐 구리라든지 다산, 송도, 아까 말씀드린 동탄이라든지 일산, 뭐 부천 이러한 곳들로도 이제 많은 눈을 돌리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장단지 중심으로도 이제 많은 문의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다라고 이제 판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개발로도 많은 눈길을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실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력이 많으신 분들, 자금력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재개발로도 많이 가고요. 경매로도 많이 가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도 없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집을 사는 방법에는 뭐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비규제 지역 중에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곳에서도 대장단지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생애취초나 무주택자 중심으로 최대 대출 한도 받아서 본인 자금 한 2, 3억 들고 한 8억에서 한 12, 13억 원대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집을 팔고 남는 금액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한 15억대 그리고 20억까지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과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의 수요와 주택 가격층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거의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요대, 그 가격대에서 많이 가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도 이제는 8억에서 13억 원대는 내임대 단지는 못 가다 보니까 틈새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뚫을 수 있으나 내가 만약에 개인 명의로 해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즉 LTV, DSR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요. 경매도. 그래서 전입 의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굉장히 싸게 받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러나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죠. 경매 대출은. 경락잔금 대출에는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하고 나면 그 법원 앞에서 이제 찌라시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있으시죠. 그분들이 진짜 대출 잘하세요, 여러분. 그분들 이제 명함 받아서, 근데 좀 불법적인 요소의 대출들도 있어서 조금 잘 구분을 하셔도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알아보셔도 LTV, DSR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뭐 경매로 인해서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시장도 또 지났고, 아시다시피 뭐 강남권이라든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낙찰가 자체가 거의 실거래가 그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도 대출 규제 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출 한도가 깎인 지금 연봉 5에서 7천만 원대 평범한 가구가 서울 수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부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한 명 배우자는 5천만 원, 또 한 명 배우자도 한 6천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 합산소득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부부 합산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천, 6천 따로따로 할 때는 사실상 다른 대출이 없을 때 연봉의 6배 정도, 그리고 보험사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7배 정도 대출이 나오지만 6, 7배 정도에서 주담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의 연봉자다라고 하면 3억 정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3억 2천에서 한 더 이제 4억 원 밑에 정도로 해서 이제 원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부가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을 쓰면 1억이 넘죠. 그렇게 되면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각각 혼인신고 안에서 각각 그냥 최대 대출 한도 받아서 애매한 아파트를 사느니 그냥 부부 합산소득을 사용하셔서 최대 대출 6억 원 받아서 내 자금력 최대 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용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신용대출도 최대한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서 한 명 배우자 소득은 신용대출로 조금 사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잖아요. 그러면 LTV 70%의 최대 대출 한도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6억 원까지는 이게 연봉이 이제 1억 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억 원 정도 대출 받고 그다음에 한 배우자 소득을 연소득 범위 내에서 받거나 또는 차용이나 증여 부모님으로부터 받거나 또는 본인의 이제 자금 같은 거를 합쳐서 한 9억에서 10억대. 그래서 그 부분의 매물들이 이제 많은 움직이는 이유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아파트, 즉 내가 그냥 한 3억 받아서 5억짜리 그냥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출력을 활용을 하셔서 9억에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1대1 코칭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분들이 1015 대책 전에는 전세 끼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지방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서울 강북의 대상단지, 국회의원들도 많이 사시는 그 단지를 잡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출력이라는 이제 대출 활용 능력, 코칭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자본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급지로 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기도 한 건데,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출이라는 거를 잘 활용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입지보다 훨씬 더 높은 급지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그러한 대출 지식이나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에 겁을 먹거나 그냥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죠. 대충 하는 지식으로 대충 집을 사지 마시고요. 물론 대충 집을 사시는 분은 없지만 최대한 대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셔서 내 급지를 올려서 가장 좋은 곳을 사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조금 여러분들이 놀랄 사례일 수도 있는데 송도 전세 사시는 분이 반포 트리니언에 당첨이 된 거예요. 5구에 당첨이 됐는데 20억이 넘는 분양가잖아요. 그러면 최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한 1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7억 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출이 7억 원까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출 코칭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려서 이제 지금 청약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출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은행은 금융기관도 많고 대출 활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셔서 급지를 높이는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출시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시중은행에서도 30년 만기, 즉 고정금리,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5년 고정이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돌아가는 상품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은행에서도 정책자금 대출처럼 30년 쭉 그 고정금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30년 고정금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고정금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기형 금리,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정금리 정도의 금리로 맞추겠다라고 공표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발빠르게 이금융권 또 신협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곳이 있어요. 그 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 잔금권부터도 그 30년 만기 주담대 지금 4.4%부터 이제 4.8%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부수거래 받으면 조금 더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미 이금융권은 이러한 3년 만기 고정금리를 출시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이제 받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받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하반기 되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생애 최초 같은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지, 뭘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지금은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니까요. 내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천만 원을 보통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 연봉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봉 5천만 원이 안 되면 정책자금 대출이 유리합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정책자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고 이자 상환 능력만 보는 DTI만 보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에서 받는 게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디딤돌 대출은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5천에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2억 원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생애 최초 한도도 많이 내려왔고, 신생아 특례도 예전에는 최대 5억까지 해줬는데 지금 4억으로 내려와서 내 자본금 에쿼티가 많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내 자본금이 많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힘든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자금
대출 중에 보금자리론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은 5억 원이 주택 가격인데 이제 보금자리론은 6억 원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DTI를 보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가 정책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3%대 후반, 4%대 초반으로도 형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본다라는 건 내가 주택담보대출도 활용하고 신용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순서를 잘 맞춰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이런 보금자리론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은 부부합산 소득을 써서 은행재원 대출에서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은 급지 내가 갈 수 있는 나만의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부부 합산 소득이 이제 1억 원 이상일 때, 2억 원 이상일 때 이렇게가 또 달라질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대출 한도는 6억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15억 이상은 4억 원, 그 이상은 2억 원. 그래서 대출 한도가 가장 큰 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갈아타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환 대출 최적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대환대출도 지금부터 한 2월부터 5월까지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출 상품을 만들면서 대환대출 상품들도 이제 같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참 이제 3, 4, 5월 정도가 되면 대환 건수도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에서도 새로운 신규 매매 건뿐만 아니라 대환대출도 이제 받아주고 또 상품들도 출시되기 때문에 대환도 상반기 내로 특히 5월 내로 좀 알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럼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진정한 영끌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영끌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대출 구조상 영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은행이 DSR 40% 내 또는 이금융권에서 50%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특히 내가 연봉만큼 신용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DSR이 25%가 차여져 있기 때문에 남은 15% 밖에 주담대를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전처럼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1금융권은 DSR 40%, 뭐 2금융권은 50%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연끌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대출은 될 때 받는 거고요. 그나마 6억 원이라도 해줄 때 최대 대출 한도를 받아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또는 조만간 더 심한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전세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풀로 받아서 버티는 것과 조금 무리해서 매수하는 것, 뭐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게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냐 아니면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무주택자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크게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최대 대출한도 이제 5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게 고액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DSR을 1주택자처럼 보겠다. 요렇게 이제 하는 워딩이 있고 지금 그것이 전 금융기관에 펼쳐지고 정말 우리가 규정화되게 되면 고액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DSR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낮은 곳에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반전세나 월세화 현상으로 더 가팔라지겠죠. 그다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DSR을 보면서 최대 2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 DSR을 보면서 2억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라는 건 본인이 마련한 1주택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1주택에 대출이 많다. 라고 하면 이미 DSR이 풀로 차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 대출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DSR을 통과해야 최대 대출 2억 원을 받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 대출이 많다면 1주택자는 더 이상 전세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월세화 현상이나 반전세화로 가겠죠. 다주택자는 원래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습니다. 다만 꿀팁을 드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금융권에서 일부 지점에서 또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금리가 높아요. 확실히 높기 때문에 잘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전세 대출 금리라고 싼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만약에 가능한 범위라면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시는 것을 오히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 네.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대신에 늘 말씀드리지만 입지가 가장 좋은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풀팩 강현옥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과 대출까지 함께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려요. 네.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회와 운도 준비되는 자에게만 옵니다. 포모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 철학을 세우셔서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